안녕하세요. 저는 곧 해외로 출국하는 30대 여성입니다. 한국에서의 추억들을 되돌아보니 정말 다양한 일들이 많았네요. 슬프고 답답하고 힘들었던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좋은 사람들을 만나 힐링하고 재밌게 즐겼던 일들도 많답니다. 그 좋은 추억들을 잘 간직하면서 다시 전 원래의 일상으로 되돌아가려고요. 사실 전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해외에서 성인까지 쭉 자랐어요. 그래서 다들 한국어에 서툴 거라고 했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뿌리를 잊으면 안 된다면서 한국어 공부를 열정적으로 가르치셨죠. 그래서 크게 티가 날 정도로 어눌하지는 않은 편이에요. 성인이 되고 나서는 한국이 궁금해서 종종 들어왔었는데 그러다 남편을 만났고 저희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제 사연은 바로 제 결혼기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훌훌 털어놓고 가려고요. 전 해외에서 쭉 살았지만 남편은 한국에서도 본인 고향을 벗어나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에게는 미혼인 형과 기혼인 누나 2명이 있었는데 주변에서도 시집살이가 장난 아닐 수 있다고 했었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처음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을 때 저희 계획을 말씀드렸어요. 엄마, 아빠, 우리 결혼하려고. 수진이가 지금 잠깐 직장을 쉬고 있어서 여기 있는 건데 아마 길면 3년 안에 해외로 나가야 할 것 같아. 나도 수진이 해외 가는 기간에 맞춰서 해외지사 근무 신청할 거야. 지금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니까 엄마, 아빠도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회사에서도 해외지사 근무자 구하기 힘들어서 아마 3년 정도 지내다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아이고, 우리 아들이랑 어떻게 떨어져서 지내니? 그냥 한국에서 이렇게 지내는 것처럼 지내면 안 되는 거야? 아이고, 엄마는 우리 막내 못 보고서는 못 산다. 그럼 너희 결혼하고 나서 신혼집은 어쩌려고? 그러면 너희가 지금 밖에서 살기도 애매한 기간이잖아. 말은 3년이라고 했지만 언제 발령이 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일단 한국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우리랑 합가를 해서 지내는 건 어떠니? 해외에 나가서 살면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인데 이참에 그동안 지내면서 친해지기도 하고. 엄마, 나야 엄마 아빠랑 가족이지만 아직 수진이는 어색하지. 그리고 수진이는 해외에서 지내가지고 한국 고부 사이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라. 그렇게 되면 엄마도 불편할걸? 어차피 해외 나간다고 해서 영영 나가 있을 것도 아니고 자주 들어올 텐데 벌써부터 무슨 걱정을 그렇게 해. 지금 수진이가 지내고 있는 오피스텔 있으니까 일단 거기서 지내면 돼. 아무리 그래도 이번 기회 아니면 언제 또 시댁 식구들이랑 살아보겠니? 그다지 긴 시간도 아니고 솔직히 우리 가족들은 다 바쁘게 사니까 같이 살아봤자 서로 마주할 시간도 많지 않을 거야. 네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시집살이나 할 것 같니? 나는 애초에 네 할머니한테 너무 당해가지고 우리 며느리한테는 그럴 생각 추워도 없어. 처음 뵀던 시모는 너무나 쿨하신 분이셨는데 생각보다 성격도 좋으셨고 아쉬워하시긴 했지만 해외지사 근무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셨죠. 그래도 자식이 해외에 나가 살게 되면 얼굴 보며 살기 힘드니 마음이 힘드시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남이었던 저도 이랬는데 남편은 시부모님의 말을 듣고선 더 약해졌죠. 처음에는 합가를 반대했지만 남편도 점점 마음이 바뀌었고 온 시댁 식구들이 저를 회유하고 부탁하면서 전 시댁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어차피 저나 남편이나 해외로 나갈 거고 그냥 트러블 없이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을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오고 난 후부터
암흑길은 펼쳐졌어요. 저녁 비행기로 입국하고 바로 다음날 새벽, 너무 피곤해 깊이 잠들어 있는데 누군가가 제 팔을 꽉 쥐고선 흔들며 깨웠습니다. 눈을 떠보니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시더라고요. 저한테 조용히 하라면서 손짓을 하시고서는 팔을 잡고 나가셨어요. 어머님, 이 새벽에 무슨 일로? 아직 해도 안 떴어요. 지금 5시인데 갑자기 저는 왜 깨우신 거예요? 무슨 일 있으세요? 남편 옆에서 자고 있는데 남편인 줄 알고 깨우신 거예요? 제가 아니면 들어가서 남편한테 일어나 나가 보라고 할게요. 아, 어머님, 밥 하시려고 하셨구나. 저는 아침 잘 안 먹어요. 잠을 더 자는 게 좋아서 저는 더 잠잘게요. 근데 벌써 밥을 먹어요? 예. 해가 중전에 떠서 밥하려면 늦어. 아직도 자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알람은 하나도 안 해놓고 잤니? 안 그래도 내가 어제 말을 해야지 하다가 깜빡 말을 못했어. 너는 해외에서 자라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한국인은 밥심이야. 이제부터 아침밥 해야지. 아직까지 자버리면 어쩌려고 그래? 얼른 쌀 씻고 밥 안 쳐. 밥은 할 줄 아는 거지? 그 정도는 기본으로 배우고 와야지. 네? 지금 어머님 저한테 밥 차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 아침밥 안 먹어요. 거기다가 남편도 아침에는 소화도 안 되고 더부룩해서 하루 종일 불편하다고 우유며 빵이며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안 먹던데. 혹시 다른 식구들이 아침밥을 먹는다고 했어요? 근데 남편이 어릴 적부터 아침밥 먹는 습관이 없었다면서 그런 건 걱정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아이고, 우리 창욱이가 배려심이 깊어가지고 와이프 아침에 일찍 일어날까봐 그렇게 거짓말을 했나 보다. 제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다 밥 먹고 나가. 너랑 연애하느라고 아침밥을 굶다 보니까 습관이 된 거지. 원래 우리랑 살 때는 그러지 않았어. 어쨌든 우리는 저녁에 밥이 남아도 뒀다가 내가 해치우고 식구들은 다들 새밥 지어서 먹이니까 얼른 밥하렴. 시모의 말에 저는 등 떠밀리듯이 밥상을 차리게 되었어요. 시모는 가만히 서서 이걸 씻으라 저걸 씻으라 명령만 하셨고 재료를 손질하고 데우고 하는 건 제가 다 하게 되었죠. 그렇게 열심히 밥상을 차리고 나서 보니 아침 해가 뜨고 있더라고요. 하나둘씩 출근을 위해서 나오는데 차려진 밥상을 보고서는 아버님이고 아주버님이고 남편이고 아무도 먹지도 않고 그냥 나갔어요. 시모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당황스러워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듯 밥상을 정리하면서 저에게는 네가 처음 와서 어색해 그런가 보다며 제 탓을 하시고선 치우라고 시키셨답니다. 그날로로 아침상을 다시 차리지는 않았지만 왠지 시어머니가 각오하고 시킨 것 같다 싶어서 남편과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자기, 근데 원래 아침밥 안 먹는다고 한 거 아니었어? 나도 들어보니까 한국에서는 아침에 든든하게 먹는다고 해서 나도 저번에 데이트할 때 물어봤잖아. 근데 자기가 평생 아침밥 먹어본 적 없는 것 같다고 했었지? 근데 어머님 말로는 계속 아침밥 다 해 먹었다던데?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밥 지어서 드신대. 당신은 그럼 매일 새밥 지으시는 걸 몰랐던 거야? 뭐? 자기야, 이거 엄마가 자기 키 잡으려고 그랬나 보다. 엄마 진짜 웃기네. 시집살이 안 시킬 것처럼 하더니만 결국 엄마도 시어머니였네. 아니 원래 한국 시어머니들은 며느리 기 잡으려고 한 번씩 말도 안 되는 거 시키긴 해. 한국은 원래 다 이렇고 솔직히 시어머니가 뭐 잘못하라고 시키겠어? 그냥 잘 되라고 하는 거고
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당신도 그냥 맞춰드려. 그래? 내가 들었던 시어머니랑 며느리들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 친구 알지? 대학 같이 나온 친구. 걔도 한국 사람이랑 결혼했거든? 근데 거기 시어머니는 엄청 좋으시다면서 말했거든. 그래서 난 어머님도 그럴 거라 생각을 했는데, 나 이번에 진짜 당황스러웠어. 일단 피곤하기도 하고 계속 옆에서 어머님이 해보라고 자꾸 시키시니까 억지로 하긴 했는데. 에이,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외국물 어느 정도 먹은 사람들이잖아. 거기다가 당신 친구랑 결혼한 사람도 해외에 살던 사람들이고. 그럼 우리랑은 다르지. 우리는 한국에만 있었던 오리지널인데 마인드 자체가 다르지 않겠어? 거기 의견 참고하면 트러블만 생기니까 그런 거 듣지 말고 그냥 어른들 맞춰주는 게 한국 예의야. 알았지? 남편의 말에 솔직히 처음에는 황당하더라고요.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이런 시댁은 거르라는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차 싶었지만 그때 당시는 남편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꾹 참았어요. 거기다가 부모님께서 걱정도 많으셔서 조금만 더 버텨보자 생각을 했었죠. 시모는 아무래도 아들이랑 곧 떨어져서 살아야 하니 그런 감정들 때문에 더 그러실 수 있겠다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시모 한 명만 그랬다면 좋았겠지만 시댁 식구들 모두 저와 맞진 않았는데 주말마다 시집간 두 누나들은 어린 조카들을 다 데리고 시댁으로 왔어요. 시댁으로 오면 4명의 조카를 모두 저에게 맡기곤 하셨죠. 올케, 해외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영어 잘하지 않아? 올케 영어권 국가에서 산 거 맞지? 그럼 이제부터 올케한테 공짜 과외 받으면 되겠네. 이제부터 올케는 우리 애들 앞에서 영어만 써. 우리 애들이랑 프리토킹 좀 해줘봐. 그래도 우리 애들 어릴 때부터 영유 다녀서 대화는 되거든? 올케도 계속 한국말만 하니까 힘들 거 아니야. 이럴 때 영어 좀 써야 편하지. 그래, 우리가 올케 생각해서 영어 좀 하는 우리 애들 데리고 온 거야. 근데 오늘 우리 온다고 했는데 아직 밥도 안 했어? 아니 벌써 점심인데. 아무것도 안 차려 있으면 우린 뭐 먹어? 굶어? 올케 일단 밥부터 차려. 엄마가 오늘 한우 구워 먹자고 했는데 저녁에 먹을 건가 보네. 엄마는 어디 갔어? 올케, 이제는 음식 좀 하지? 저번에 했던 건 좀 짜더라. 아, 어머님 아침에 모임 있다고 가셨어요. 안 그래도 안 오실 줄 알아서 아무것도 준비 안 했는데 남편이랑 아주버님, 아버님도 다 일이 있으시다고 나가셨고 아마 저녁 늦게나 들어오실 것 같아요. 저도 오랜만에 밖에 외출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제가 뭐 해드리진 못할 것 같네요. 그래? 올케는 누구 만나러 가는데? 어차피 올케 한국에서 만날 사람 없잖아. 또 그냥 혼자 드라이브 가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유, 밖에 나가서 혼자서 돈 쓸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면 애들 좀 보고 있어봐. 우리 오랜만에 둘이서 술 한잔하고 올 테니까. 1~2시간 정도만 애들 좀 봐줘. 이런 기회 흔치 않아. 올케 좋겠다. 오늘은 밥상 따로 안 차려도 되겠네. 애들은 그냥 대충 밥에 미역국 끓이고 갈비 있지? 아마 저번에 내가 보낸 갈비 있을 텐데. 그걸로 갈비찜 끓여줘. 저번에 올케 만든 거 괜찮더라. 간만 좀 살짝 하면 되겠어. 그렇게 신우들은 내 아이를 2시간만 봐달라며 훌쩍 나가버렸고 전 2시간, 3시간, 4시간 기다리다 조카들을 재우고 잠들었죠.
신우들은 다음 날이 되어서야 조카들을 데리러 왔어요. 전 그날 밥을 한 끼도 못 먹었는데 수고했단 한마디도 못 들었답니다. 그나마 조카들이 착하고 절 잘 따라줬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죠. 그렇게 몇 주를 고생고생하며 있다 보니 안 하던 일을 해서 그런지 몸이 버티지 못하고 몸살이나 버리고 말았어요. 겨우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집으로 와 누워있는데 그날따라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조용하고 고요하더라고요. 집안 곳곳을 둘러봐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저녁 시간이 다 되어서도 들어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서 이상한 느낌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자기, 지금 어디야? 오늘 일찍 끝난다고 한 거 아니었어? 집에 아무도 없네. 나 아까 몸살이 너무 심해가지고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왔어. 근데도 열이 잘 안 떨어지는데 올 때 해열제 좀 사와 줄 수 있어? 도저히 안 되겠어. 약 좀 더 먹고 푹 쉬어야 할 것 같아. 내내 아무것도 안 먹어서 그런가 힘도 없고. 올 때 내가 좋아하는 그 집 음식 좀 사오면 안 돼? 어? 아, 여보. 엄마가 별말 안 했어? 아, 엄마가 깜빡했나 보다. 나 오늘 안 들어갈 거야. 아니, 우리 식구들 오늘 안 들어갈 거야. 엄마가 말한 줄 알았지. 우리 가족들끼리 캠핑 왔어. 안 그래도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난 퇴근하고 바로 여기 왔고 엄마가 당신 아파서 쉬고 있어서 그냥 말만 하고 온다면서 하시길래 말한 줄 알았지. 엄마가 당신 먹으라고 냉장고에 죽 끓여 놓으셨대. 일단 그거 먹고 푹 쉬어. 내일 집에 가면서 약 사들고 갈 테니까. 뭐? 캠핑? 아니, 갑자기 캠핑 가는 건 언제 정한 거야? 아무리 그래도 나 깨워서 말이라도 해주고 가지. 메시지라도 남기던가. 근데 집에 왔을 때부터 아무도 없다가 지금까지 없는 건데 언제 집에 왔다 가셨대? 나 당신 올 때까지 계속 기다렸어. 그럼 집에 오늘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야? 말할 타이밍도 없었고 퇴근하고 바로 와야 차 안 밀리고 올 수 있어서 급하게 오느라. 엄마가 당신 아파서 잔다고 깨지 않게 전화하지 말라고 하셔서 전화는 못했어. 미안해. 엄마가 말한 줄 알았네. 어차피 내가 지금 가도 당신 아픈데 옆에서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조용히 쉬게 가족들 내가 여기서 잘 챙길 테니까 당신은 걱정하지 말고 푹 쉬어. 솔직히 마음은 무척이나 서운했지만 그렇다고 뭐라고 화를 낼 순 없었어요. 그래도 시모가 절 생각해 죽을 끓였다고 하니 냉장고를 바로 열어봤죠. 그런데 냉장고에는 이미 며칠 지난 백숙 남은 것만 있을 뿐이었고 그걸 보고서는 그동안 꾹 참았던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전 며칠 후 기운을 차리자마자 바로 회사에 전화해서 되도록 빨리 복귀를 하겠다고 했어요. 원래 짧으면 1년, 길면 3년 정도 휴식기를 가지려고 했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회사에서도 제가 빨리 복귀하길 바라고 있던 상황이라 당장 다음 달이라도 들어오란 연락을 받았어요. 이 답변을 받고선 전 바로 남편에게 통보했습니다. 솔직히 난 지금까지 당신이랑 시댁 식구들 생각해서 여기서 살았던 거야. 알지? 이미 난 한국에서 지낼 곳도 있었고 굳이 학가를 해야 할 이유도 없었잖아. 당신이 몇 년 동안 편하게 부모님 식구들 얼굴 못 보니 학가 딱 3년만 하자고 해서 한 거였는데 지금 나 힘든 거 안 보여? 모르는 거야?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거야? 나 회사에 복귀하겠다고 말했고 회사에서는 당장 다음 달이라도 들어오래. 뭐? 갑자기 왜?
나 해외지사 발령 신청하려면 적어도 1년은 있어야 돼. 올해는 안 받고 내년 돼서 받는다고 하는데. 여보, 갑자기 왜 그래? 지금까지 아무런 말도 없다가 왜? 여기서 사는 게 불편하고 힘들어? 그럼 말을 하지. 말을 하라고? 어떻게 말을 해야 알아듣는 건데? 뻔히 당신 그 두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외면해 놓고서는 뭘 어떻게 말하라는 거야? 당신이 1년 뒤에 발령을 신청하든 안 하든 나는 도저히 못 참겠으니까 빨리 갈 거야. 내 몸이 지금 망가지게 생겼는데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릴 상황이야? 당신이 봐도 너무하다고는 생각 안 했던 거야? 난 당신이 아무런 말도 안 하길래 괜찮은 거라 생각했어. 당신도 결혼하기 전에 되도록이면 잘 참을 거라고 했잖아. 참지 못하면 말하겠다고 했어서 그냥 지금까지는 괜찮은가 보구나 생각을 했다고. 몰랐어. 미안해. 내가 가족들한테는 잘 얘기할 테니까 다음 달에 가겠다고만 하지 마. 남편과 투닥이고 나서 조금 잠잠해지는 듯 했어요. 그전에는 시모는 제 얼굴을 볼 때마다 이건 어쩌니 저건 어쩌니 지적만 했었는데 그날 이후로는 절 봐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시모가 잠잠해지니 다른 사람들이 더 난리가 났어요. 시모가 자꾸만 시누이들한테 하소연을 하시는지 시누들은 그날 이후로 평일에도 한 번씩 불시에 방문하거나 주말에는 아예 매일 찾아오기 시작했고 오고 나서는 살림이 부족하다면서 지적했어요. 옳게 해외로 다시 가는 건 좋아. 근데 아무리 그래도 와이프로서 해야 할 일은 똑부러지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옳게 외국인이랑 결혼한 거 아니잖아. 한국인이랑 결혼을 했으면 어느 정도 문화는 따라야지. 외국 나가면 우리 귀한 막내, 우리는 올케한테 다 맡길 수밖에 없는데 살림을 이 모양 이 꼴로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냉장고 정리는 왜 이렇게 된 건데? 이런 식으로 엉망으로 하면 어떡해? 1년 동안 배울 수나 있겠어? 전 아직 냉장고 정리까지는 안 해봤어요. 어머님께서 항상 냉장고 정리하시고 물건 꺼내는 것도 저 못 믿었다고 안 시키시거든요. 아마 어머님이 편하시게 그렇게 정리를 해두신 것 같은데 엉망인가요? 제가 어머님한테 잘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어머님이 살림은 40년은 더 하셨는데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하셨어요? 뭐 엉망까지는 아니고 근데 우리 엄마 너무 부려먹는 거 아니야? 엄마가 이제는 나이가 있으신데 매일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하고 집안 살림 모두 엄마 손 안 거치는 게 없는데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어? 안 그래 옳게? 식구 하나 낸다는 게 간단한 게 아니라니까? 일은 2배로 늘고 더 고된 건데 아직도 엄마한테 시키고 있어? 형님, 그건 모르시는구나. 안 그래도 어머님께서 힘들다고 저 여기 오고 2주 만에 청소 빨래 다 저한테 주셨어요. 어머님이 냉장고 정리만 하시고 다른 건 다 저보고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좀 편해지신 줄 알았는데 어머님이 힘드시대요? 그렇구나. 안 그래도 주변에서 원래 어르신들이 하던 일을 안 하게 하면 여기저기 아프고 힘들다고 한다고 저보고 일 뺏지 말라더라고요. 다시 어머님이랑 잘 상의를 해가지고 원래 하던 일 잘 하실 수 있도록 말씀 좀 드려볼게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 신우는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이 정도로 조리 있게 말을 할 거란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자꾸만 말로는 지고 있으니 신우는 집안 곳곳을 다니면서 사사건건 다 트집을 잡았죠. 저도 속으로는 너무 부글부글 화가 끓었지만
꾹 참고 다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아주버님과는 집안에서 대화를 많이 한 편은 아니었는데 처음 아주버님은 굉장히 신사답고 젠틀했거든요. 외모로만 따지자면 남편보다 키도 훨씬 크고 얼굴도 잘생긴 편이라 왜 장가를 안 갔을까? 눈이 높은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말을 해보니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아이고, 재수씨. 아침마다 다크서클이 눈 밑까지 쭉 내려온 게 피로가 안 풀리는가 봐요. 동생이랑 아주 잘 즐기면서 사는 모양인데 제가 옆방에 있다는 건 기억하고 사는 거죠? 제가 밤기는 어두우니 안심하세요. 아, 그러고 보니 우리 동생이 요즘 아무리 잘 먹어도 야여가는 게 역시 이유가 있는 것 같네요. 남편이야 다이어트해서 살 빠지는 거죠 뭐. 저도 새벽마다 밥하느라고 일찍 일어나는 거 아시잖아요. 저도 푹 쉬지 못하고 계속 일만 하니까 피로가 쌓일 일만 있지 풀릴 일이 없죠 뭐. 아주버님 무슨 뜻으로 말하시는지 저 다 알아요. 그런 얘기는 좀 듣기는 좋지 않네요. 에이, 이 정도 농담은 가족끼리는 그냥 장난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예민하실까? 이런 게 한국식 농담인데, 예전에는 영화 보면 첫날 밤 치르는 곳 창호지를 뚫어가지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지금이랑 비교를 해보면 지금은 너무 점잖아졌죠 뭐. 재수씨랑 동생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30대면 노산이고 아무래도 임신하기는 힘드니까. 저도 그래서 20대 여자 만나려고 하는 거잖아요. 30대 여자들은 산전수전 다 겪어서 뭐 임신이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뭐라고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30대면 아직 젊고 창창한 나이인데 그런 말을 왜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제 주변에서도 지금 결혼해서 아이 잘 낳는 친구들도 많은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40대가 넘어서도 결혼을 못한 이유가 분명했어요. 한두 번 말을 나눠보니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은 타입이었죠. 남편에게 말을 해봤자 그냥 친해지려고 농담하는 거라면서 한국 정서를 제가 잘 이해 못해 그런 거라는 말만 들을 뿐이었어요. 그런 아주버님이 어느 날 갑자기 결혼을 한다면서 예비 형님을 데리고 온다더라고요. 소개로 만나게 됐는데 듣기론 아주버님이 자기 본성을 엄청 숨겼다고 했어요. 어쨌든 첫 인사를 하러 오겠다고 한 날 시모는 신이나 새벽부터 음식 재료들을 싹 다 준비를 했죠. 그날은 본인이 직접 다 만들겠다며 저에겐 이것저것 시키진 않으셨지만 전 속으로 이 결혼을 뜯어 말려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어요. 예비 형님이 딱 들어오는 순간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비 형님도 그런 눈치였는데 저와 서로 대화를 나눌 틈도 없이 시댁 식구들이 폭풍 말을 걸어 대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식사 시간이 되고 전 예비 형님께 줄 불고기 반상을 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모가 저를 주방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주방으로 갔더니 갑자기 제 뺨을 내리치셨어요. 너, 지금 나한테 장난하자는 거니? 이게 정말 새벽부터 정성으로 준비했는데 아직까지 하나 완벽하게 하는 게 없어. 형님 들어온다고 하니까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 자리 잃을까 걱정되니? 뭐 며느리 들어오면 재산 받을 거 나눠서 받아야 할까봐 그래? 허참, 불고기 반상에 팥째가 빠졌잖아. 내가 꼭 준비하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건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파츠 하나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제정신이세요? 어떻게 제 뺨을... 이거 저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까지 어처구니 없는 일들 다 꾹꾹 참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요. 저희 부모님 멀리서 결혼한다고 바쁜 시간 내서 와준 거 너무 아깝고 감사해서 참아보려고 했는데 정말 이건 아닌 것 같네요. 뭐? 안 되면 뭐 어쩔 건데? 네가 안 되면 뭐 어쩔 거냐고? 해외에서 자란 외국인이나 마찬가지인 며느리 반갑게 맞아줬건만. 너같이 살림 제대로 못한 며느리가 몇이나 될 것 같니? 이런 꼴로 네 부모한테 말하면 네 부모는 자랑스러워 하겠어? 당연히 네가 잘못하니까 맞았다고 해야 올바른 어른이지. 하긴 해외 살 거라고 뭐 하나 보태주지 않은 친정이 예의나 있겠니? 소란에 시댁 식구들은 다들 주방으로 들어왔고 신우들은 급하게 시무를 말리면서 소란을 잠재우려고 했죠. 그때 제 부풀어 오르는 뺨을 본 건 사색이 되어 기함한 예비 형님이었어요. 누가 봐도 시모에게 맞았던 게 티가 날 정도로 한쪽 뺨이 빨갛게 부풀어 올랐고 제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절 가리키며 기함을 하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 당신들 단체로 미쳤어요? 이분은 유명 리조트 사장님이시잖아요. 맞죠? 몇 년 전에 제가 인터뷰했던 사장님, 기억 안 나세요? 제가 그때랑 다르게 머리도 길고 염색도 하긴 했지만, 그때 그분 맞으시는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제가 어디서 많이 본 분 같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장님일 줄이야. 휴양지에 리조트 여러 개 가지고 계셨던 사장님 맞으시잖아요. 네? 리조트요? 아, 새언니,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올케네, 그냥 자그만 모텔 같은 호텔 하는 집이에요. 그냥 뭐 작은 그런 곳이요. 올케도 사장이 아니고 호텔에서 일하는 호텔리어 그런 거요. 올케네 부모님이 40년 전에 하던 일인데 무슨 어마어마한 리조트예요. 세연이 착각했나 본데 올케네 그런 집 아닐 텐데. 아니지? 아니에요. 분명 맞아요. 눈가 점이며 다 똑같은데? 아니 근데 지금 다들 뭐 하시는 거예요? 사장님이시든 아니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설마 진짜 뺨을 치신 거예요? 진짜 제정신이세요? 이거 범죄예요. 어떻게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아주버님은 놀란 예비 형님을 데리고 나갔고 전 핸드폰만 들고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핸드폰에 불이 날 정도로 전화가 계속 왔지만 전 받지 않았죠. 예비 형님의 말처럼 전 해외 휴양 말 리조트 단지를 운영하고 있었던 사장이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휴양지 리조트를 운영했던 아빠의 사업을 물려받았죠. 국내에는 생소한 지역이라 그동안 외국 직원만 고용하다가 한국 직원을 고용하려고 했을 때 몇 년 전에 지원을 했던 게 예비 형님이었고 그때 전 같이 면접을 봤었답니다. 그때 봤던 절 기억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사실 해외에서 남편도 부모님을 만나 뵙긴 했지만 부모님께서는 혹여나 본인들 배경 때문에 부담이 될까 솔직하게 말을 하시진 않으셨고 작은 호텔을 운영한다고 하신 거였어요. 당연히 시댁에서는 해외로 직접 나가시진 않으시니 잘 모르고 있었던 거고 나중에 남편과 해외에 나가는 게 결정이 되면 그때 남편에게 말을 하려고 했었던 거였어요. 시댁에서는 그날으로 시댁 식구들이 계속 연락을 해왔고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얼굴 보며 얘기하자는 말에 마지막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내가 한국 스타일을 좀 알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열정이 너무 과다했던 것 같아. 그래서 실수를 한 것 같구나. 거기다가 오랫동안 혼자였던 큰아들이 장가를 간다고 하니 너무 예민했던 것도 있고 너무 미안해. 내가 사과를 할 테니까 그만 화 풀어. 한국에서는 어른이 사과를 하면 아랫사람은 받아줘야 예의인 거야. 알지? 그래. 엄마, 이번에는 조금 심했어. 옳게. 내가 엄마한테 엄청 화냈어. 어떻게 그렇게까지 했을까? 옳게. 사람이 살다 보면 너무 감정이 격해져서 갑자기 확 튀어나올 때가 있어. 한국 사람들은 예의가 더 중요해서 하나하나 디테일한 거에 더 예민해서 그런 거지? 옳게가 미워서 그런 거 아니야. 알지? 그래. 내가 좀 그런 거에 약하긴 하지. 예의가 중요하니까. 아무튼 화 좀 풀어. 우리랑 합가하는 게 불편하면 니들이 나가 살 수 있는 집 우리가 구해줄 테니까 다른 건 몰라도 아들 전화는 받고 오해도 풀고 그러렴. 아들은 그냥 가족들 사이가 멀어질까봐 그랬던 거야. 예의 운운하시는 분들 치고는 무척이나 예의가 없으시네요. 할 말은 다 하셨죠? 당신네 아들, 기중한 막내랑은 앞으로 대화도 같이 살 생각도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소송은 진행했고 아마 소장 갈 겁니다. 다음 얘기는 제가 아니라 제 변호사랑 하시고요. 당신 아들도 유책사유 충분한 거 아시죠? 그리고 당신네들한테도 책임 있으니 그거 각오하세요. 어머.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아가, 그렇게 많이 화가 난 거니? 아이고, 내가 너무 미안하구나. 그렇지만 이건 너랑 내 문제지. 우리 아들이랑은 아무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잖니. 그럼 나랑은 그만 보고 우리 아들만이라도 다시 한번 받아주면 안 되겠니? 걔가 너랑 같이 살겠다고 다음 달이라도 회사 그만두고 너 따라 해외 나가겠대. 누구 맘대로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들 맘대로 하네. 아줌마, 이제 끝이야. 당신네들이랑은 앞으로 볼 일 없다고. 2번 다시 나한테 전화 한 통화만 하기만 해봐. 있는 거 없는 거 다 엮어서 고소할 거니까. 전 차근차근 절차를 밟으면서 제 뺨을 쳤던 것도 진단서를 끊어 시모를 고소했고 남편에겐 부당 대우를 사유로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당연히 제 이혼 소송은 승소할 수밖에 없었는데 남편은 끝까지 찌질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건 네 잘못도 있어. 우리 집에서는 너희 집이 그냥 그저 그런 집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있고. 근데 내가 해외에 너 따라서 간다고 하니까 더 괘씸해서 그런 것도 있어. 네가 처음부터 너희 집 잘 사는 거 밝혔다면 우리 엄마고 누나고 형이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야. 우리 가족들도 어느 정도 잘못한 건 있지만 아무튼 너도 잘못한 거 있으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아, 너네 집은 사돈집이 부잔지 안 부잔지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니? 예의 운운하더니만 결국에는 돈 보고 움직이는 거네? 참 신기한 집이다. 그렇지? 그걸 처음부터 알았어야 하는 건데 뒤늦게 알아서 아쉽지만 그래도 너랑 이제라도 헤어져서 얼마나 다행이야. 우리 집 돈 너한테 쓸 뻔했잖아. 너 같은 쓰레기랑은 다시 시작할 생각 없거든? 아참, 네 형도 파혼했다며? 그래, 형도 파혼했어. 나랑 다시 시작하는 게 싫으면 그 여자한테라도 해명 좀 해줘. 그때 일 오해했던 거라고. 그것 때문에 파혼한 거 같아. 형이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 우리 집 풍비박산 났어.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면 뭐하니? 속이 다 썩었는데. 너네 집은 애초에 무너지기 1초 전이었어. 이거 왜 이래? 한국에서 참 교훈 알려줘서 그건 고마워. 너 같은 애 다시는 안 만날 수 있을 것 같네. 남편은 제가 출국 날짜가 나오기 전까지 다시 재결합을 요구했지만 받아주지 않았어요. 듣기론 누나들도 이혼 위기라고 하는데 그때 누나들 하는 꼴을 보면 곧 다들 시댁으로 모이지 않을까 예상한답니다. 전 다시 홀가분한 마음으로 가족 품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큰 산을 넘어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일에 집중해 살아보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려요. 모든 분들에게 앞으로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 여자입니다. 노력은 배신을 하지 않는다고 그동안에 힘들게 살아온 만큼 저에게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조차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저를 괴롭히고 있어 고민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네요. 저는 현재 결혼 20년 차 되었고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시부께서 허리를 다치셔서 평생 동안 휠체어 신세를 져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모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운영하시던 사업을 정리하실 수밖에 없으셨고 시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생활조차 불가능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가족 모두 고민에 빠지게 되었었죠. 남편은 새 시동생 내외를 따로 불러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모두가 돌아가면서 시부모님을 도와드리기로 의견을 내세웠지만 시동생들은 장남인 남편의 말에 크게 반대하지 않았었는데 새 동서들은 남편의 말에 불만을 가져왔었죠. 이득도 되지 않는 일은 하고 싶지 않다며 이런저런 핑계로 반대를 해오다 보니 결국 시동생들도 동서들의 눈치 때문에 시부모님을 도와주는 거에 대해 꺼려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런 동서 내의 가족들을 보면서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고 결국 저희 부부만 시부모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댁을 왕래하면서 도와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장시간 되다 보니 제일 큰 문제는 체력적인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걸로 결정을 보게 되었네요. 저희가 시댁으로 들어가겠다는 말에 시부모님께서는 당연히 미안해 하셨죠. 하지만 가족이란 힘들 때 서로 도와주는 거라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 피하지 말고 직접 부딪혀가면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남편과 저와의 의견이 일치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시부모님께서는 이런 저희 결정에 대해 항상 고마워해 주셨어요. 당연히 마냥 좋을 수는 없었어요. 여러 가지로 마찰이 생기는 부분들도 있었고 알게 모르게 눈물도 많이 흘렸었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많은 대화로 서로를 이해했고 세월이 흐른 만큼 시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이런 저에게 항상 고마워했어요. 그렇게 한 지붕 아래 모두가 함께 모여 살아온 지 10년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많은 변화가 저희 가족에게 찾아왔네요. 어느 날 오래간만에 가족 모두가 모여 식사를 마치고 동서들과 함께 정리를 하고 있는데 둘째 동서의 한마디가 제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저는 시댁에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개인적인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동서들과 약속을 잡기가 힘든 상황인데요. 동서들은 서로 똘똘 뭉쳐서 자주 모임을 가지는 것 같아 보였어요. 설거지를 하고 있는 제 뒤에서 부동산 얘기를 주고받더니 둘째 동서가 저에게 와서 한마디 하더군요. 형님은 정말 답답하시겠어요. 이 생활을 10년 넘게 하고 계시잖아요. 형님 부모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속이 많이 타실까요?
거기에다가 맨날 집안일만 해야 되니 사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큰 아주버님만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니 재산이 모일 일도 없겠네요. 요즘 집값 상승으로 저희들이 투자한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은 벌써 몇십억씩이나 올랐는데 형님은 10년 동안 뭐 하셨어요? 세상은 빠르게 변화되고 있어요. 집안에만 박혀 있다간 나중에 정말 큰일 난다고요. 이렇게 생활한다고 해서 아버님, 어머님께서 알아주실 것 같아요? 말로만 고맙다고 하지. 지금까지 형님한테 직접적으로 뭘 해주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잖아요? 저희가 그동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솔직히 형님 미련하신 거예요? 아님 지능이 좀 떨어지시는 거예요? 도와드리는 것도 어느 정도죠. 거기가 지금은 당연한 권리로 바뀐 것 같은데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어요. 제가 봤을 때 형님은 그냥 이용 수단밖에 안 돼요. 이렇게 희생하면서 살다가 나중엔 수틀리면 형님의 소중한 시간만 희생했을 뿐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나보고 지금 이혼이라도 하라는 말이야? 쓸데없는 말 할 거면 서둘러 주방 정리나 좀 하지. 저도 둘째 형님이랑 같은 생각인데요. 너무 미련한 짓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시부모님 집에서 수발들며 지낸 세월이 10년인데 그동안 돈은 좀 만져보셨어요? 월급조차 받지 못하셨잖아요?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형님은 그냥 평생 무료 봉사만 하시는 거라고요. 저희가 오죽했으면 이런 말까지 꺼내겠어요? 형님의 인생이 불쌍해서 그래요. 정작 집 한 채도 없는 무주택자인데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하시는지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계획도 없으신 거죠? 10년을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앞날에 변화가 있겠어요? 앞으로도 똑같겠죠. 큰 아주버님도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살고 계신데 집안에만 박혀서 사는 형님이 다를 게 없죠. 괜히 시간만 버리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정리하세요. 이게 사람 사는 거예요. 무료 봉사해주는 가정부 하나 드린 거나 다름없는 거죠. 솔직히 저희가 왜 그동안 형님한테 말도 안 붙이고 지내온 줄 아세요? 너무 미련하고 답답해서 대화도 안 통하는데 저희가 계속 얘기해봤자 뭐해요. 괜히 큰 아주버님한테 한 소리밖에 더 들어요. 저희가 이 얘기한 거 또 쪼르르 달려가 아주버님께 얘기하실 건 아니시죠? 동서들은 제가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동서들과 그동안 대화를 섞지 않았던 건 자기들보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못 산다고 평소에도 무시를 해왔었는데 제가 이용만 당하고 있다며 지능이 부족한 것 같다고 얘기하는 동서들의 예의 없는 행동들에 동요되고 싶지 않아 그동안 무시하면서 지내왔었네요. 그런데 제가 계속 무반응을 보이니 또다시 입이 근질거렸는지 오래간만에 모인 자리에서 동서들은 저에게 생각 없이 막말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 모시는 건 누구의 부탁이 아닌 제가 원해서 그랬던 거였고 10년간 시댁에 살면서 저는 단 한 번도 이용당하며 살고 있다는 걸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과 제가 시댁에 들어온 이후 시모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저에게 모든 걸 시키셨다면 당연히 동서들이 말한 것처럼 이용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시모는 제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도 고맙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저보다 더 많이 움직이시고 가끔 가족들 모임이 있을 때도 제가 고생하는 게 싫어서 저보다 몇 시간 먼저 일어나셔서 음식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시모의 모습은 조금도 변화가 없으셨어요. 이렇게 잘 대해주시는데 동서들은 저희 가족관계에 대해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무조건 본인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거리를 뒀으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죠. 그렇게 주방 일을 끝낸 뒤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는데
휠체어를 타고 계신 시부께서 시동생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하자 동서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고 있었네요. 너희들이 내 자식들이라면 이렇게까지 하는 건 인연을 끊겠다는 거야? 어떻게 된 게 큰아들 빼고 너희들은 하나같이 집안에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는 거야? 돌아가면서 서로 도와주며 사는 게 그렇게 힘든 거니? 너희 큰형이 고생하는 거 안 보여? 고생은 원래 사서 하는 거라잖아요. 형이 원해서 하는 거지. 저희가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몸이 불편하시면 요양원을 가세요. 왜 가족 모두를 힘들게 하시려는 건데요? 큰형 힘든 것도 모자라 저희한테까지 부담을 주시려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부모면 자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해야죠. 되려 짐을 주면 어떡해요? 쓸데없는 말씀 하실 거면 먼저 일어나 볼게요. 이런 말 들으려고 저희가 시간 내서 온 건 아니라고요. 지금 여기까지 와서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 죽겠는데 그래도 자식된 도리로 온 것뿐이니 이제 그만하세요. 10년 전이랑 10년 후의 삶은 많이 변했다고요. 그때야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컸다면 지금은 제 가족을 먹여 살리기에도 바쁜데 뭐하러 여기까지 와서 시간을 낭비하면서 저희 인생의 피해를 봐야 해요? 고생은 형 혼자 하라고 하세요. 저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마음은 없네요. 엄마도 이제 그만 좀 하면 안 돼요? 언제까지 아버지 붙잡고 계실 건데요? 그냥 요양원에 모시라니까요. 그래야 모두가 편하다고요. 이 사람 말이 100번 오라요. 아버님 괜히 고생만 시키려 하지 마시고 조용히 들어가시는 게 모두를 위한 길이세요. 둘째 동서내외의 시작으로 셋째, 넷째도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참고 있던 남편은 결국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자 시모는 새 동서내외들 보고 집으로 빨리 돌아가라며 마무리를 지으려 했지만 본인들도 기분이 많이 상했는지 그동안의 불만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동서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동안 얼마나 서운했는지 알아요? 큰형님이 여기 와서 수발 좀 들어준다고 저희들과 눈에 띄게 차별을 두시잖아요. 일손 좀 도와준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어느 정도껏 하셔야지. 너희들 그만하지 못해? 여기 싸우러 온 거니? 당연히 우리 집에 와서 고생한 만큼 신경 써주는 건 타당한 건데 그게 뭘 서운하다는 거야? 너희들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누리고 있잖아. 그런데 큰 며느리 봐라. 10년 동안 잠깐 외출하는 것 말곤 집 밖을 제대로 나가본 적 있니? 명절날 외에는 거의 다 집에만 있었다고. 너희들이 서로 조금씩 이해하고 도왔다면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겠지? 그런데 차별을 한다고? 너희들이 큰 며느리를 먼저 따돌리고 무시하면서 살아왔던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니? 안 보고 있는 것 같아도 뒤에서 전부 다 살피고 있었다. 적어도 우리 집안의 큰 며느리면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되지. 차별받지 않고 대우받고 싶으면 생각부터 뜯어 고쳐라. 뭘 뜯어 고쳐야 한다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 오히려 저희한테 잘 하셔야죠.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나중에 저희한테 손을 벌리게 될 날이 안 오실 것 같아요. 아버님이 요양원으로 들어가시기만 하셨어도 가족 간의 관계에 문제가 일어나진 않았겠죠. 그동안 자식들을 키워줬으니 그에 대한 보답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게 오히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식들 좀 그만 힘들게 하시고 이제 요양원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요양원에 들어가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야? 너희들의 마음 충분히 알았고 2번 다시 바라지 않으마. 하지만 너희들도 절대 우리한테 찾아와서 손 벌리는 일 없도록 해라. 앞으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두고 보겠지만 더 이상 얼굴 보고 싶지도 않으니 우리 집에 2번 다시 고개 내밀지 말고
어떻게 살아가든 신경 쓰지도 마라. 몸은 움직이지도 못하시는데 입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살아나시는 것 같다니까. 아버님, 마음 잘 알았으니까 저희 이제 그만 일어나 보도록 할게요.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죠. 시간이 지나도 절대 연락하지 마시고 도움받을 생각 꿈도 꾸지 마세요. 평생 큰형이랑 큰형수 끼고 살면 되겠어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이용해 먹을 수 있잖아요. 저희는 세월이 지나 두 분이 세상을 떠나신데도 장례식장에 발도 들이지 않을 거니까 두 번 다시 연락 안 주셨으면 좋겠네요. 둘째 시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뱉은 말은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었어요. 저희 가족 모두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남편은 둘째 시동생의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서는 가만두지 않겠다며 멱살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시동생들은 오히려 서로가 똘똘 뭉쳐 저희 남편을 강하게 밀쳤고 그 모습을 본 시부모님께선 엄청난 충격을 받으셔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셨는지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동서들은 짐덩어리 같은 시부모님을 떼어낼 수 있었던 날이었다며 서로 축하한다고 웃으면서 밖으로 나갔고 남편은 시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줬지만 남편의 말은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고 동서들을 따라 집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더니 멍한 얼굴로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선의 애들은 애초부터 시댁에 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계속해서 쌓아두며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 결국 불만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되돌릴 수 없는 큰 상처를 주고받고 말았네요. 동서내외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조용해진 집안의 시모는 방에서 나와 어질러진 거실들을 정리하며 힘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남편은 시모에게 다가가 어쩔 수 없다는 듯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결국 시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자식들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크셨는지 휘청거리셨네요. 시부모님께서 바라신 건 별거 없었어요. 주말에라도 잠깐 시댁에 내려와서 서로 도와가며 좋은 관계 유지하자는 거였는데 시동생과 동서들은 그런 것조차 귀찮아하며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시부를 짐처럼 생각했고 요양원에 들어가 살라는 막말을 퍼부었죠. 자식들이 부모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게 되면서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리셨고 동서내외를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며 연락을 끊어 버리셨습니다. 시동생과 동서들도 계속해서 연락을 하지 않았고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지고만 있었죠. 그런 삶을 지속해 오던 어느 날 시동생들이 갑자기 시댁에 찾아왔어요. 안 봐도 대충 느낌이 왔지만 일단 집으로 들였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자식인데 모른 척 하실 건 아니시죠? 오죽했으면 여기까지 찾아와서 손을 벌리겠어요. 그 난리를 치고 떠났는데 지금 돈을 빌려달라는 말이 나오니? 너희들한테는 땡전 한 푼 줄 수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라. 빌려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주세요. 자식 간에 빌려주는 게 어디 있어요? 자식이 지금 위기에 빠졌다는데 돈이 문제예요? 작년 때까지만 해도 정신없이 건물 투자했었는데 지금 현재 세입자들이 전부 다 빠져나가서 월세가 돌지 않아서 이자를 못 내고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동생도 사정은 똑같거든요. 그렇다고 힘들게 투자한 건물을 헐값에 처분할 수는 없잖아요. 이 시기만 좀 지날 수 있게 지원 좀 해주세요. 부탁이 아니라 당연히 해달라는 거예요. 자식이니까요. 정말 뻔뻔하시네요. 얼마 전까지 난리를 치고 가셨으면서 이제 와서 돈을 달라고요?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정작 아버님 어머님께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는 온갖 불만 다 털어놓고 조금도 도와주지 않았으면서
정작 본인들이 힘드니까 도와달라고요? 저 같아도 안 도와줄 것 같은데요? 아버님, 절대 도와주지 마세요. 어차피 그때뿐이에요. 전혀 감사하지 않을 거고, 지금 태도를 보면 이게 돈을 빌리러 온 거예요? 그냥 아버님 재산을 뜯으려 온 거잖아요. 형수님은 조용히 좀 계시면 안 될까요? 어디서 가족들 얘기하는데 끼어들고 있어요? 주방에서 과일이나 내와요. 어디서 큰 며느리한테 눈을 치켜두고 있어? 너희들이 나한테 돈을 맡겨놨냐? 뭐가 이쁘다고 내 지갑을 열어야 하는 건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건들기 싫으니까 이자를 내 돈으로 납부하겠다는 거야? 눈앞에 보이는 욕심만 보고 달려들었다가 그 꼴이 된 걸 왜 내가 뒤처리해야 되는 건데?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이런 일로 2번 다시 찾아오지 마라. 길거리에 나 앉아도 절대 도와줄 생각 없다.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너희들을 이번 기회에 버릇을 단단히 뜯어 고칠 생각이다. 시부도 시동생들의 태도에 화가 잔뜩 올라왔는지 절대 도와줄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어요. 시동생들은 시부의 태도에 화가 났는지 당장 돈을 내놓으라며 화를 냈고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곤 더 이상 참지 않고 시동생들을 전부 다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시동생들만 시댁에 와서 안 되자 동서들까지 집에 찾아와서 돈 타령을 시작했고 시모는 그 모습을 보고 소금을 한 바가지 퍼서 동서들의 얼굴에 뿌려 버렸네요. 동서네 애들이 상가 건물을 몇 개를 투자했는데 경기가 좋아지지 않자 폐업하게 되는 자영업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었고 상당히 많은 대출을 하게 된 동서네 애들은 월세가 들어오지 않자 이자를 납부하는 게 어려워질 정도로 상황이 힘들게 바뀌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상가 건물을 싸게 처분하기에도 그동안 붙잡아 놓은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했는지 시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찾아온 거였죠. 하지만 시부모님께선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동서내외를 조금도 도와줄 생각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또다시 집안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고 날이 가면 갈수록 집안의 갈등은 더욱더 심해지고 말았네요. 남편과 저는 시부모님께서 모든 걸 알아서 하실 거라고 믿고 뒤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동서네 애들은 시부모님께 생전 한 푼 얻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걸 알게 되자 더 이상 연락도 없었고 시댁에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내던 어느 날 저희는 시부모님을 따라 계획에 잡혀있던 일정을 소화하려고 집 밖을 나섰는데 상황이 급했는지 차에 올라타 출발하려는 저희 가족을 동선 애들이 막아섰고 시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가라며 서둘러 계획에 있던 일정을 소화하려고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동서내외는 저희를 끝까지 쫓아왔고 어느 한 건물에 도착을 하게 되자 동서내외들은 급하게 차에서 내려 사색이 된 얼굴로 저희를 보며 다가왔어요. 그리고 시모가 차에서 내렸고 잠시 뒤 시부가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차에서 걸어 나오셨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차에서 혼자 걸어 내려오실 수 있으신 거예요? 분명 사고로 허리를 다치셔서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하시잖아요. 언제부터였어요? 왜 저희한테는 한마디 말도 안 하신 건데요? 그리고 여기는 왜 오신 거죠? 병원 개원식이 아버님이랑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도대체 얼마나 있는 거예요? 뭘 그렇게 알고 싶은 거냐? 너희들이 언제부터 우리 가족 일에 신경 쓴 적이 있었어? 내가 걸어 다니던 휠체어를 타고 다니던 그것들이 너희들한테 그렇게 중요한 거야? 입 아프게 설명하고 싶지 않으니까 개원식 방해하지 말고 당장 물러가라. 아버지, 그건 아니죠. 저도 자식인데 당연히 알 권리가 있는 거라고요. 언제부터 걷기 시작한 거예요?
너희들이 관심이 없었던 거지. 5년 전부터 조금씩 걸으실 수 있으셨다. 그런데 왜 비밀로 했냐고? 보면 모르겠니? 너희들이 하는 짓이 이 모양 이 꼴인데 굳이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 건물은 너희 아버지가 전 재산을 투자한 병원이다. 10년간 고생한 큰애들의 명의로 넘겨주신 건데 뭐가 잘못됐니?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그동안 큰애한테 무주택자라고 무시하는 동안 이 건물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다. 우리는 몇 번이나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려 했지만 그걸 전부 다 걷어차놓고 이제 와서 뭘 어쩌게? 이왕 온 거 결혼식 떡이나 한 봉지씩 가지고 돌아가라. 이런 걸 진작에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 저희가 그런 태도를 보인 거죠. 이 병원을 아주버님과 형님 소유로 가질 수는 없는 거라고요. 이 사람도 자식이니까 당연히 재산에 관여할 문제는 있는 거예요. 절대 아버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순 없어요. 동서,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전혀 모르겠어? 왜 동서들이 그동안 시부모님께 상처 줬던 행동들에 대해 용서를 구하지 않는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 잘못은 인정하고 시부모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본인들이 잘났다고 그동안 무시했으면서 이제 와서 눈앞에 돈이 보이니까 너무 분하고 억울해? 동선의 애들은 개원식에 참석하기 위해 지팡이에 의지한 채 혼자서 걸으시는 시부를 보며 일제히 벌벌 떨고 있었어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는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시부모님께 했던 상처되는 말들은 전부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되었는지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었네요. 시부모님은 사고로 허리를 다치시면서 평생을 휠체어에 의지해야 된다고 의사의 진단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몸의 신경이 기적처럼 살아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제 아래 집중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시부는 동선애에게 이 사실을 숨겨달라며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였죠. 그래서 몇 번이고 기회를 줬던 건데 동서들은 전부 다 걷어차면서 장례식장에는 발도 들이지 않겠다는 충격적인 말들까지 서슴없이 뱉었던 겁니다. 시동생들과 동서들의 마음을 충분히 알게 된 시부는 그때부터 자식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낼 거라 다짐하게 되셨고 모든 재산을 저희 남편에게 넘겨주시기로 하셨죠. 시부가 다치게 되시면서 사업을 정리한 거지 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시부는 가지고 계신 재산으로 꽤 많은 곳에 투자하고 계셨어요. 그렇게 모은 재산을 병원 건물을 세우는데 더 큰 투자를 하게 되신 거였죠.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들은 앞으로 남편의 통장으로 입금이 될 테지만 저희 부부의 삶이 달라지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눈앞에서 시부의 재산을 놓친 동선 애들은 땅을 치며 후회했고 그제서야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부는 절대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형님, 그동안 저희들이 무시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사정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러다 정말 길바닥에 주저앉게 될지도 모른다고요. 그동안 투자했던 것들 전부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이라고요. 대출빚도 못 갚으면 앞으로 저희들 어떻게 살라고요.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알았으니까 용서받을 기회를 한 번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아요? 아버님한테 좋게 얘기해 주세요. 형님 한마디면 모든 상황 정리 될 수 있는 거잖아요. 10년간 아버님 댁에 버티고 계셨던 이유를 미리 알려주셨다면 이렇게까지 나오지도 않았죠. 그냥 휠체어 타고 계신 아버님 수발들 생각하니 너무 끔찍했던 것 뿐이에요. 나라고 아버님 뜻을 알고 있었겠어? 나랑 애들 아빠도 최근에서야 알게 된 거야.
그런데 동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야?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 서로 힘들 때 도와줘야 하는데 동서들은 어떻게 했어? 오히려 힘들 때 거리를 두면서 조금도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았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눈앞에 세워진 병원 건물을 보니까 군침이 흐르는 거야? 미안하지만 이번만큼은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네. 개원식 시작해야 되니까 그만 돌아가줘. 동서내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발만 구르며 개원식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부의 재산을 저희 부부에게만 넘겨줬다는 이유로 시동생들은 이 부분에 대해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네요. 일이 이렇게 된 거 끝까지 가보겠다고 결심한 것 같습니다. 이미 시부모님의 부양을 적극적으로 도운 남편과 저에게 증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시동생들의 동의는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이미 변호사를 통해 듣게 되었지만 시동생들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려 하네요. 결국 그 끝은 본인들이 손해라는 걸 아직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니 저희도 더 이상 용서해줄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가족이란 힘들 때 서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동서내 애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여러분들 가족분들 중에도 저희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까요? 앞으로 2번 다시 엮이고 싶지 않고 도움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